한국의 속도는 우리 자유를 잠식한다. 미국 명문대 공공정책대학원생 노아 윌슨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포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이버 침투, 복구에만 6시간, 손실액 30억 원. 미국과 유럽의 최고 보안팀들조차 속수무책이었던 연쇄 공격이었죠. 한국. 그들은 그저 우리 기술에 의존할 뿐이다. 미국 국무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22분 만에 한국산업보안팀과의 협력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복구가 단 22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석 달 전 같은 공격을 겪고 홀로 해법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죠. 대가도 없이 먼저 손 내민 한국, 냉소적이던 미국 자문관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뮤얼 코너입니다.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언제나처럼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 책상 위는 여전히 지난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보고서들로 가득했죠. 58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위기 대응 자문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는 게 때로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코너 씨,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 보셨어요? 리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평소보다 약간 높은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42살의 싱크탱크 선임 연구원답게 리사는 항상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조지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급망 관련 경보는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루틴한 점검 사항이고 실제로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네. 사이버 침투 징후가 포착됐대요.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 쪽이요. 리사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익숙한 듯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규모로 보면 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죠. 대응팀 꾸려졌나요? 아직이요. 일단 모니터링 단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모니터링 단계라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차피 이런 건 매뉴얼대로 흘러가게 돼 있었고 제 역할은 그저 보고서를 취합해서 위에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어차피 우리가 직접 뛸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에는 묘한 권태감이 흘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서류 더미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리사는 잠시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죠. 창밖의 회색 하늘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이메일을 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보가 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국무부 출신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뮤얼, 조지아 건 좀 이상해. 한국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 한국이요? 저는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사안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연락을 했다니. 산업보안 대응센터라는 곳에서 패치 파일이랑 우회 가동 제안서를 보내왔어.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동료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이해가 안 갔죠. 왜 그들이 먼저 움직였을까? 우리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한 걸까? 혹시 정보 유출이라도 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쪽 설명으론 비슷한 패턴의 침투를 한 달 전에 자기네 공장에서 먼저 겪었대. 그래서 대응 프로토콜을 이미 만들어뒀다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전? 그럼 우리보다 먼저 당했다는 얘긴데 왜 그때는 공유를 안 했을까? 아니, 혹시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놓친 걸까? 세뮤얼, 내 생각은 어때? 이거 받아들여야 할까? 동료의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동맹이라고 하지만 결국 각자 국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건 어딘가에 대가가 숨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검토해보죠. 내용 먼저 확인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코너 씨는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관계죠. 서로 필요할 때 돕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제 대답은 너무 건조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바닥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이런 냉소가 몸에 밴 것 같았어요. 리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대가 없이 먼저 손을 내밀면요? 그건 뭐라고 부르나요? 그 질문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이해관계 아니면 뭔가 숨은 의도겠죠.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너 씨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로 그냥 도우려는 마음일 수도요. 저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순진한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국 측이 보내온 자료를 열어봤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료는 정말 상세했어요. 마치 우리 상황을 직접 본 것처럼 정확했죠. 그들은 정말 그냥 도우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래 이 일을 해서 순수한 걸 믿지 못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일찍 출근해서 이미 회의실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밤새 검토해봤는데요. 이거 진짜예요. 리사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산업보안 대응센터에서 보내온 침투 패턴 분석 자료였죠. 타임스탬프, 접근 경로, 악성 코드 구조까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한 거죠? 제 질문에 리사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게 그냥 급조한 게 아니에요. 최소 석 달은 걸렸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석 달 전이면 작년 10월쯤 되겠네요. 그때 한국에서 뭔가 있었나? 제 기억엔 특별한 보고가 없었는데. 혹시 그때 한국 쪽에서 보고 올라온 거 없었나요?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예 공식 채널로는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공유됐어야 했는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분기 보고서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한국 관련 항목들. 대부분 정례 협의, 기술 교류, 훈련 일정 같은 루틴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왜 안 올렸을까요? 리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더군요. 숨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건지. 오전 10시쯤 국무부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라인에서 내려온 지침이었어요. 한국 측 제안 관련 공식 채널 통한 검토 후 신중히 진행할 것. 성급한 협력은 자제.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적 답변이었죠. 신중히, 검토, 자제. 이런 단어들은 결국 천천히 하라,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리사가 또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생산 일정표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흘 후면 대규모 출하 일정이에요. 만약 그 전에 복구 못하면 말을 잇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전기차 업체들, 그 뒤에 연결된 수십 개 협력사들. 도미노처럼 무너질 겁니다. 검토하는 데만 일주일은 걸릴 텐데요. 리사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는데 위에서는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요. 점심때쯤 현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조지아 공장 운영 책임자였어요. 코너 씨 상황이 안 좋아요. 오전에 또 접근 시도가 있었어요. 이번엔 백업 시스템까지 노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백업까지 뚫리면 정말 끝이에요. 보안팀은 뭐라고 하나요? 패턴 분석 중이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 팀만으론 버거워 보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측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이미 답이 있었어요. 우회 가동 방법, 임시 패치, 권한 재배치 절차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선 신중하라고 했죠. 1단.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쪽에서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은 여전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58살입니다. 이 일을 30년 가까이 해왔죠. 그동안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신중하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코너 씨, 큰일 났어요. 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조지아 공장 메인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1시간 전에요. 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터진 거예요. 우리가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절차를 밟는 동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은 겁니다. 지금 어디세요? 사무실이요. 밤새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걸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워싱턴 새벽 거리는 한산했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빨간 경고창들이 가득했죠. 현장에선 뭐라고 해요? 복구 시도 중인데. 잘 안 된대요. 침투 경로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승인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박지후. 한국산업보안 대응센터 현장 총괄이었어요. 코너 자문관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바로 우회 프로토콜 가동하시면 최소 부분 복구는 가능합니다. 저희 엔지니어 2명 화상으로 대기 중입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이메일 말미엔 연락처와 화상회의 링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상황을.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을 기다리면서. 코너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이미 답을 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워싱턴에선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을 시간이에요.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서너 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공장은 계속 멈춰 있을 거예요. 손실은 분당 수천만 원씩 쌓여갈 거고요. 저는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상회의 링크 위에 커서가 떠 있었죠. 클릭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거니까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 될 거예요. 하지만 클릭하지 않으면 공장은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연결해보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2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코너 자문관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건 2시간 뒤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지시에 따라 조지아 현장팀이 움직였고 핵심 라인 3개 중 2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생산은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라인 2가 다시 살아났어요.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리사, 위에 보고 올려야 할까요? 제 질문에 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방금 뭘 한 건지. 코너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올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알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인도 없이 공식 채널도 거치지 않고 외국 인력과 직접 협업한 거니까요. 절차상으론 명백한 월권이었어요. 하지만 안 올릴 순 없잖아요.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국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승인도 없이 한국 측과 직접 작업을 진행했다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이 멈춰 있었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절차가 있잖아요, 코너 씨. 이건 명백한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니까요. 일단 모든 협업 중단하세요. 그리고 오후의 상황 보고 올라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코너 씨, 괜찮으세요? 모르겠네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성급하게 굴었던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점심때쯤 조지아 현장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코너 씨, 라인2가 또 불안정해요. 한국 쪽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위에서는 협업 중단하라고 했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왜요? 아까 그렇게 잘 됐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가 어쩌고 승인이 어쩌고 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일단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4시 국무부 회의실엔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루비오 장관 라인에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코너 자문관, 오늘 새벽 일은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한미 협력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하지만 현장은 살렸습니다. 제 반박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코너 씨.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지키려는 걸까요? 절차? 체면? 아니면 정말로 국익?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 측과의 직접 협업은 당분간 보류. 모든 절차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할 것.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한 서면 해명서 제출.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컴퓨터 화면만이 희미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박지후였어요. 코너 자문관님, 오늘 협업 잘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준비돼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돕겠다고. 대가도 없이.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고맙지만 위에서 안 된대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사였어요. 코너 씨, 지금 집이세요? 아니요, 아직 사무실이에요. 저도 사무실인데. 잠깐 올라와 주실래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2층 위로 올라가니 리사는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뭔가 복잡한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오늘 작업 기록이요. 한국팀이랑 우리 현장팀이 협업한 거 전부 정리했어요. 리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간대별로 누가 뭘 했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왜 이걸 정리한 거죠? 증거요.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구간을 확대했어요. 보세요. 한국팀이 지시한 우회 방법. 정확히 12분 만에 라인이 살아났어요. 12분이요. 만약 공식 채널 거쳤으면 최소 6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걸 알면 뭐 합니까? 위에선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리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코너 씨, 우리 이거 제대로 해봐요. 절차가 문제라면 절차를 바꾸는 거죠. 절차를 바꾸다니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한미 긴급 공조 매뉴얼. 위기 상황에서 현장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체계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박힌 시스템을 바꾸는 게. 리사, 그건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코너 씨, 오늘 우리가 뭘 봤어요? 절차 때문에 현장이 멈춰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절차를 무시했더니 현장이 살아났어요. 리사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이었죠. 이게 답이에요, 코너 씨.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절차를 따랐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죠. 그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리사, 만약 실패하면요?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실패하는 거잖아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일주일 뒤, 저는 처음으로 박지후와 직접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너 자문관님. 화면 속 박지후는 39살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침착했어요. 그의 뒤로는 한국산업보안대응센터의 모니터들이 보였습니다. 박 총괄님, 지난번 도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리사가 정리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실 오늘 연락드린 건 제안이 하나 있어서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박지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떤 프로토콜 말씀이신지요? 한미 긴급 공조 체계요. 위기 상황에서 현장이 직접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코너 자문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먼저 손 내민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궁금했죠.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궁금했습니다. 왜 대가도 없이 도우려 하시는지. 박지후가 잠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내가요? 저희한텐 이미 배운 게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못 막는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작년 10월 저희 공장이 처음 당했을 때요. 우린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남한테 약점 보이기 싫어서였는지. 결국 복구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죠.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후회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함께 움직이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국 쪽이 비슷한 패턴을 당할 때를 대비해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먼저 손 내민 이유는 동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길 바란 거였죠. 박 총괄님, 그럼 이 프로토콜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이건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에요. 현장 사람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 내려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믿을만해요.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코너 씨, 변하셨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동맹은 이해관계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밝아 보였어요. 사람은 변하나 봅니다. 특히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날 밤 저는 박지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로토콜 초안과 함께요.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론 새벽이었을 텐데도요. 함께 만들어가죠, 코너 자문관님. 다음 석 주 동안 저와 박지후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화상회의는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잡혔어요. 한국 시간 오전 9시는 워싱턴 시간으로 저녁 7시였죠.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박지후는 아침 출근해서 화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권한 위임 단계를 3개로 나누면 어떨까요? 박지후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위기 심각도에 따라 현장 책임자가 즉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거였죠. 좋네요. 하지만 레벨 2랑 3 사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가 제일 까다롭죠. 리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생산 라인 중단 시간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1시간 이내면 레벨 2, 그 이상이면 레벨 3로요. 박지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하네요.
현장에서 판단하기도 쉽고요. 우리는 밤새 프로토콜 세부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만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흥분됐죠. 2주가 지났을 때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한미 동시 실행 프로토콜. 어때요, 이 이름? 리사가 제목을 타이핑하며 물었습니다. 동시 실행이요? 네. 한쪽이 먼저 하고 다른 쪽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박지우가 화면 너머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문서를 쭉 훑어봤습니다. 42페이지. 우회 가동 절차, 긴급 연락망, 권한 위임 체계, 정보 공유 범위까지. 우리가 석 주 동안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이제 뭐 하죠? 리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테스트가 필요해요.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죠.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박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만들어서 양쪽 현장팀 투입해보죠. 2주 뒤 우리는 첫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조지아 공장과 한국 공장을 동시에 연결해서 가상의 사이버 침투 상황을 설정한 거였죠. 자, 시작합니다. 침투 발생 시각, 오전 10시 정각. 리사가 타이머를 켰습니다. 양쪽 현장팀이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은 패턴 분석을, 미국 팀은 즉시 백업 가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요. 레벨 2 진입, 권한 위임 발동. 조지아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회 라인 준비 완료, 가동 시작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확인했습니다. 22분. 모의 상황이 끝났을 때 걸린 시간이었어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22분 만에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었죠. 믿을 수가 없네요. 조지아 책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번엔 6시간 걸렸는데. 박지우가 화면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함께 움직이는 힘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말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리사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코너 씨, 이제 위에 올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였죠. 우리가 만든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3월 첫째 주 워싱턴의 한 포럼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프로토콜을 공개했습니다. 청중은 100여 명쯤 됐어요. 국무부 관계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몇몇 기업 대표들. 모두 공급망과 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죠. 한미 동시 실행 프로토콜. 이건 단순한 협력 매뉴얼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 모의 훈련 결과를 띄웠습니다. 22분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6시간 걸리던 복구가 이 프로토콜로는 22분 만에 가능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속도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박지후와 제가 함께 만든 도표였죠. 현장이 직접 판단하고 즉시 움직이고 서로를 믿는 것. 그게 이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리사가 뒷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현장 판단이 가능한가요? 레벨 3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정부 라인 승인이 필요하죠.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뒷자리에서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노아 윌슨입니다. 공공정책 대학원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질문이 아니라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로토콜, 미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현장이 즉시 판단한다는 건 결국 한국 측 제안을 검증 없이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죠.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어요. 검증은 프로토콜 설계 단계에서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항상 현장 책임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측 지시를 따르게 되잖아요. 그게 종속 아닙니까? 종속이라는 단어에 청중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협력과 종속은 다릅니다. 우린 함께 만들었어요.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요. 노아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를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격려였지만 몇몇은 노아의 말에 동의한다는 투였어요. 코너 씨, 조심하세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예요. 한 국무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리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너 씨, SNS 보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노아 윌슨이 블로그에 글 올렸어요. 오늘 포럼 내용 정리하면서 한국 종속 프레임으로 쓴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미 공유가 수백 번 됐더군요. 미국은 한국의 실험대가 되려는가 마이너스 이게 제목이에요. 리사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왜곡될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후였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한국에서도 기사 나왔어요. 미국 측이 우리 기술에 의존한다는 식으로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신뢰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건 종속이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사이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노아 윌슨의 글은 보수 성향 매체들에 퍼져나갔어요. 한국식 동기화 모델이 미국의 자유를 잠식한다는 프레임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코너 씨, 국무부에서 연락 왔어요. 리사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브리핑 취소됐대요. 당분간 공개 발언 자제해달래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이유는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래요. 불필요한 논란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책상에 쌓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석 달 동안 만든 프로토콜이 정치 논리에 묻히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큰일입니다. 박지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했습니다. 우리 내부 자료가 유출됐어요. 프로토콜 초안이랑 모의 훈련 결과까지요. 뭐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것 같아요. 한국 쪽 보수 매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눈치 보며 주권 포기 이런 식으로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들이 일제히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더 격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 하나? 미국 하청업체냐? 이재명 정부 뭐 하는 거냐? 리사가 미국 쪽 반응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게 안보 정보 넘긴다. 검증 안 된 외국 기술 맹신 이런 프레임이에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노아 윌슨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요. 코너 자문관은 현장 효율만 보고 정치적 함의를 간과했습니다. 노아는 청중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24살 대학원생답지 않게 자신감 넘쳤죠. 한미동맹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은 한국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줍니다. 미국 현장이 한국 엔지니어 지시를 따르게 만드니까요. 청중 절반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노아 씨는 영향력과 협력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린 함께 만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합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론 한국이 주도하잖아요. 그들이 먼저 개발했고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먼저 겪었고 먼저 해법을 만들었죠. 자, 보십시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노아가 승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리사가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코너 씨, 포기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옳은이라는 건지조차.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지후였어요. 코너 자문관님, 한국에서도 압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검토 중이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옳다고 믿거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양쪽에서 짓눌리고 의심받고 공격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언제나 쓸쓸했어요. 저는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깊어지고 있었죠. 4월 둘째 주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너 씨, 프로젝트 공식 보류됐어요. 리사가 국무부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차갑고 간결한 문장들이었죠. 한미 동시 실행 프로토콜 관련 양국 정부 합의 시까지 모든 공식 활동 중단. 민간 차원 협의 또한 자제할 것.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 총괄한테는 연락했나요? 아직이요. 아마 한국 쪽에서도 같은 통보받았을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되니 더 무거웠습니다. 석 달 동안 만들어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오후에 박지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코너 자문관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했죠.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닙니다. 박 총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우린 그냥 제대로 된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요. 박지후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누구 잘못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42페이지. 석 달의 시간. 수십 번의 화상회의. 그리고 믿음.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로였지만 몇몇은 비난이었어요. 처음부터 무리였다. 너무 앞서갔다. 정치를 몰랐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사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갈 곳이 없어서요. 리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지쳐 보였어요. 코너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전 아직도 우리가 옳았다고 믿어요. 결과가 이래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2살 리사는 저보다 16살 어렸지만 때로는 더 성숙해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조지아 공장 기억하세요? 22분.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실제로 작동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효과는 증명됐죠. 하지만 정치가 그걸 묻어버렸어요. 작동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요. 그럼 믿게 만들어야죠. 어떻게요? 이미 끝났는데. 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코너 씨, 혹시 현장 선언문은 어때요? 현장 선언문이요? 정부가 안 된다면 현장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민간 협의체 형태로요. 공식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론 작동하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막힐 거예요. 정부 눈치 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이 부딪혔고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58살. 이 나이에 또다시 싸울 힘이 남아있을까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봄비는 차가웠어요. 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세요. 전 코너 씨 결정을 따를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빗소리만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프로토콜 문서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함께 만든 것, 그게 정말 끝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언젠가 바꿔야지 생각했던 게 벌써 6개월 전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네요. 형광등도 시스템도 저 자신도. 휴대폰을 켰습니다. 박지후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코너 자문관님,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라니.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다시 무너질 준비. 저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처음 국무부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28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동맹이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정치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체면이 있죠. 순수한 의도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이 됐어요. 동맹은 그냥 이해관계라고 말하게 됐죠. 그게 안전했으니까요.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박지우를 만났습니다. 대가 없이 도우려는 마음이라던 리사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조지아 공장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고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엔 프로토콜 문서를 들고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갔고 라인은 계속 멈춰 있었어요. 왜 안 들어요? 이게 답인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박지후였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혼자선 안 돼요. 함께 해야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리사도, 조지아 현장팀도, 한국 엔지니어들도 모두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고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워싱턴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장 선언문 해봅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맙시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초안 만들게요. 그리고 박지후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총괄님,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가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차 때문에 한국은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당연합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희망처럼 보였어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또 부딪히고 또 무너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일주일 뒤 우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공식 채널이 막혔다면 현장 실무자들끼리 직접 연결하는 거였죠. 민간 협의체 형태로요. 한미 공급망 현장 협력 네트워크 어때요? 리사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장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였죠. 좋습니다. 딱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박지후도 화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양쪽 현장 책임자들을 하나씩 설득했어요. 조지아 공장, 텍사스 반도체 시설, 한국의 배터리 공장, 부산 항만 물류센터. 실제로 위기를 겪었거나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정부 승인 없이 해도 되나요? 한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간 기술 교류예요. 불법이 아닙니다. 리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만 조용히 해야죠. 언론에 알려지면 또 정치 이슈가 될 테니까요. 2주 만에 12개 현장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모두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절차가 느려서 정치가 방해해서 현장이 위험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첫 미팅은 언제로 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떨까요? 화상으로요. 박지후가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화면엔 12개 현장의 책임자들이 접속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가 섞여 통역이 필요했지만 이상하게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죠. 정치가 멈춰도 승인이 늦어져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반란이 아닙니다.
박지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회사와 정부를 대표하지 않아요. 다만 현장 실무자로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조지아 공장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나요? 비상 연락망을 만듭니다. 리사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침투 패턴 정보 공유, 긴급 대응 매뉴얼 교환, 필요하면 실시간 기술 지원. 모두 현장 책임자 선에서 즉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정부의 보고는요? 사후 보고로 충분합니다. 긴급 상황엔 보고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산 물류센터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문제 생기면요? 책임은 누가 지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질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각자가 집니다. 우리 각자가요. 하지만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겁니다. 그게 네트워크니까요. 화면 속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해보죠. 조지아 책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한국 쪽 책임자들도 차례로 동의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코너 씨, 우리 해냈어요.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멈춰도 정치가 방해해도 현장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박지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준비하시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함께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코너 씨, 조지아 공장에 또 침투 시도 있었어요. 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지금 상황은요? 메인 시스템 일부가 마비됐어요. 현장에서 긴급 네트워크 가동했대요. 제가 만든 바로 그 네트워크였습니다. 바로 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조지아 현장팀, 한국 엔지니어들, 텍사스 보안팀까지 모두 접속해 있었습니다. 패턴 분석 완료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 공장 침투랑 구조가 70% 일치해요. 한국 엔지니어가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우회 라인 준비됐나요? 조지아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3분이면 가동 가능합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하죠.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움직였어요. 프로토콜대로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요. 라인 2 우회 가동 성공. 백업 시스템 전환 완료. 침투 경로 차단했습니다. 15분. 메인 시스템 일부가 다시 살아났을 때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생산은 계속할 수 있었어요. 됐습니다. 핵심 라인 다시 돌아갑니다. 조지아 책임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공식 채널 없이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너 씨, 오늘 새벽 일 보고 받았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히 대응했고요. 우리가 중단하라고 했던 그 네트워크 말입니까? 민간 기술 교류는 중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히. 결과를 보십시오. 저는 침착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15분입니다. 공식 채널 거쳤으면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억 원의 손실이고 수십 개 협력사의 연쇄 타격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도 정당했습니다. 우린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다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 쪽에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참모진이 조용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의 자율적 협력은 환영한다. 다만 정치적 부담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요. 루비오 국무장관 라인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왔습니다. 공식 승인은 아니지만 묵인하겠다는 뜻이었죠.
한국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언급을 피했지만 조현 외교장관이 실무진에게 전달했대요. 현장 자율성을 존중한다고요. 코너 씨, 이거 사실상 승인 아니에요?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식은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승인입니다. 저녁에 박지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들었습니까? 양쪽 정부가 묵인했대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 해낸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박 총괄님. 우리 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58살 3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바꾼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석 달 뒤, 저는 다시 그 워싱턴 포럼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엔 이번에도 10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3월과는 확연히 달랐죠. 한미 공급망 현장 협력 네트워크. 지난 석 달간 7건의 위기 상황에 대응했고 평균 복구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실제 데이터를 띄웠어요. 조지아, 텍사스, 한국 공장들. 모두 우리 네트워크가 살린 현장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월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질의응답 시간, 뒷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손을 들었습니다. 노아 윌슨이었습니다. 노아 씨, 질문하시죠.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석 달 전 제가 자유침식 우려를 제기했었죠. 기억합니다. 솔직히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이건 강제가 아니라 설계였더군요. 현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노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뢰를 만들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동맹은 이해관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지후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쪽 반응 어때요? 좋습니다.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네트워크 만들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코너 자문관님, 우리가 만든 게 모델이 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함께 만든 거죠. 맞습니다. 함께요. 저녁에 리사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너 씨, 석 달 전 생각나세요? 모든 게 무너졌을 때요. 기억하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당신 덕분이죠, 리사.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총괄 덕분이고 현장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너 씨가 마음을 바꾼 덕분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제가 뭘 바꿨나요? 동맹에 대한 생각이요. 이해관계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순수한 협력을 믿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지후였습니다. 코너 자문관님, 다음 주에 부산에서 네트워크 확대 회의 있습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산이라. 한국엔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워싱턴에서 별을 보는 건 드문 일이었죠. 58살.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동맹의 힘은 조약이나 이해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지키는 속도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속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만들어진다는 걸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내일 또 새로운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만든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